구한말에 우리를 방문했던 서양인들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에 대비해서도 조선인이 체격이 크고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또 서양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당연한 진리처럼 통용되던 시대였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놀란 거예요. 동양인은 잘생겨서도 안 되고 잘생길 수도 없는데 왜 조선 사람들은 잘생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한 게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그 서양인들이 생각한 이유는 우리한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분들의 평가를 보면 미국 교육자죠. 윌리엄 그리피스 같은 경우는 조선 말에 한국에 왔는데 일본 유학 후에 조선에 왔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일본인보다 키가 왜 이렇게 커? 체격도 훨씬 당당하고 얼굴도 잘생겼다 라고 했고요. 미국의 해군 무관이었던 조지 포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19세기에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인은 중국인보다 정돈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일본인보다 크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분은 조선인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죠. 조선 여성의 이목구비는 섬세하고 단아하며 피부는 햇살 아래에서도 고운 광택을 낸다. 정말 놀랍게도 영국 외교관인 어니스트 셰튼 같은 경우는 조선 병사들은 키가 크고 활을 다룰 줄 아는 뼈대가 있고 근육이 풍부한 사내들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확실히 일본과 중국보다는 사람들이 크고 강인하고 잘생겼다. 남자나 여자나 통틀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한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는 외국인들의 조선인의 외모평가, 얼평 사례를 많이 제가 이제 수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중국인도 못생겼고 일본인도 못생겼는데 그때는 또 서양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당연한 진리처럼 통용되던 시대였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놀란 거예요. 동양인은 잘생겨서도 안 되고 잘생길 수도 없는데 왜 조선 사람들은 잘생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한 게 백인종, 코카소스 인종과 동양인의 혼혈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잘생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게 당시 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좀 애매하죠. 우리는 원래 유전자가 우월하다. 우리는 원래 대단하다. 이건 국뽕이고요. 어떻게 먹었는가와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흔히 근대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작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선 사람들은 생각보다 덩치가 컸고요. 근대 들어서 오히려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어요. 이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너무나 비슷해서 사실상 다른 민족이라고 하기가 애매할 정도예요. 유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그냥 한 민족이에요. 그냥 하나의 단일 민족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유럽의 어떤 나라의 남부와 북부 사람들 차이보다도 유전적 다양성이 적어요.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유럽의 한 오래된 시골 마을 사람들 정도의 유전적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민족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도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컸다, 훨씬 더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서양인들의 얼평이거든요. 그것은 조선 왕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조선의 마지막 한심한 모습만 기억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체를 그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50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만만한 세월이 아닙니다. 500년 내내 고정된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 5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이 전혀 다른 시대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시대별로 계속해서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괜찮은 좋은 틀을 가지지 못한 왕조가 500년을 존속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200년째나 예를 들면 350년째를 살고 있는 한 농부에게 있어서 조선은 실패한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야만족들에게 짓밟혀서 멸망한 로마 제국의 딱 마지막 장면만 보고 로마는 한심했고 로마는 군사력이 약했다라고 하면 아마 모든 역사학자들이 코웃음을 칠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을 고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폄하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죠. 우리 조선인의 후예입니다. 조선은 민본주의를 내세우고 건국된 이념 국가예요. 어쨌거나 국가의 존재 목적을 백성의 삶에 두고 탄생한 나라입니다. 이 당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부분이 먹고 사는 걸 당시의 삶의 질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백성을 잘 먹게 한다는 목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조선의 별명이 뭐였죠? 대식국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였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잘 먹을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조선은 농업 생산량이 중국에는 아예 될 것도 아니고요. 일본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우리는 땅 자체가 나쁜 땅이에요. 우리는 농경 문명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오래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농경 문화권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었을까?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세율은 전 국토 평균이 70%예요. 농민이 쌀 10섬을 생산하면 3섬만 자기가 가질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이묘들한테 다 바쳐야 됐습니다. 반면에 이때 당시에 조선의 기본 세율은 10%였어요. 여러분, 10%라는 세율은 지금 생각해도 매우 건전하죠. 이게 바로 의병이 많았던 이유예요. 왜군은 조선에 쳐들어와서 점령지에서 처음에는 학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민들을 왜 학살합니까? 인구가 곧 재산이고 국력인데 차지해서 농경을 시켜야죠. 그리고 세금을 뜯어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점령지의 조선인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도 세율은 70% 정도겠지, 우리가 크게 쏜다, 겨우 40%, 파격 할인 40% 정도 세율이면 괜찮잖아 라고 했다가 조선의 노비들까지도 저거는 사람 새끼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의병에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오랑캐 하더니 정말 오랑캐구나, 어떻게 40%를 뜯어갈 생각을 하지? 이래서 의병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조차도 의병에 자발적으로 합류한 거예요. 이거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조선의 세율, 조선의 사회 시스템이 일반 백성들에게 매우 양호하고 매우 관대하고 매우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병을 모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사회 시스템으로 우리가 의병을 모집한 거지 결코 무슨 애국심이 그냥 생깁니까? 사대부들은 애국해야죠. 사대부잖아요.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고 통치 계급입니다. 당연히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 돼요. 일반 백성도 열성적으로 의병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거는 사회 시스템이 건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와 일본의 체격 차이를 말할 때 흔히 소환되는 얘기가 일본의 육식 금지령입니다. 일본은 옛날에 덴무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육식 금지령을 때립니다. 이 사람이 불교 매니아였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1200년 동안 일본인은 육식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키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일본에 넘어간 불교는 한반도의 불교입니다. 고려시대 내내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똑같이 육식을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도축하는 법, 고기를 조리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였다라고 중국 사신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생선 열심히 먹었고요. 계란 열심히 먹었고요. 토끼는 귀가 날개처럼 생겨서 새다라는 이유로 토끼고기 먹었고요. 조선 사람들도 고기를 먹는 날은 정말 1년에 몇 번 안 될 정도로 조선인들 역시도 결국 주식은 탄수화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다는 핑계로, 아프면 보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고기는 금기가 아니라 보약이다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육식을 암암리에 다 허용했어요. 먹을 사람들은 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핑계김에 아픈 척을 하는 문화가 일본에 있었고요. 결국은 평상시에 먹는 주식인 쌀을 중심으로 한 탄수화물을 얼만큼 열심히 평소에 잘 먹을 수 있었느냐가 조선인과 일본인의 체격 차이를 갈랐던 거죠. 그 다음에 조선 말에, 구한 말에 우리를 방문했던 서양인들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에 대비해서도 조선인이 체격이 크고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육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금기는 중국에는 아예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시에 주식을 누가 더 열심히 잘 먹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조선을 세운 사대부들이 민본주의 사상가였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슬프게도 일제가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민지가 된 뒤에 우리 조선인의 평균 키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생리적인 결과입니다. 밥을 빼앗겼으니까. 1910년대는 조선 성인 남성의 키가 165cm 전후였어요. 그런데 1930년대, 1940년대 들어서 160cm 미만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몰락이에요. 전락입니다. 완전히 성장이 스탑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쌀을 수탈당했기 때문이죠. 다시 조선 후기로 거꾸로 돌아가면 조선 후기 군인들, 군영 기록에 남겨진 병사들의 신체 조건을 보면 키 170cm 이상의 기록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 정조대왕 시기의 훈련 동합은 신장 172cm 이상의 병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반도의 평균 키는 원래 나쁘지 않았고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무너졌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복구됐다는 뜻이에요. 1990년대에 들어서 다시 가까스로 일본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한일의 키 차이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산업화의 결과물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1980년대, 90년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어떻게 일본을 이렇게 순식간에 금방 추월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신장을 500년 동안의 조선 왕조가
세팅해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도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도전 많이 해요. 제가 어디 가서 정도전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우리에게 그래서 남겨준 게 뭔데? 예를 들어봐. 많은 예가 있지만 저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키와 치아 상태를 만들어줬다. 거울을 보면 우리는 정도전의 흔적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의 판이 뒤집어진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귀족이 몰락하고 관료가 등장했다. 이거는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에요. 단지 이씨에서 왕씨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구조가 송두리째 갈아엎힌 혁명, 정말 현대적인 의미의 레볼루션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고려는 왕실과 호족과 문벌 귀족이 국가를 공동구매했다고 할까요? 이 소수의 기득권이 국가를 사유화한 상태였어요. 고려 말엔 그렇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 기반 있는 돈 많은 집안들이 나라 굴리던 시대였어요. 그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땅의 수조권을 세습하고 혼맥으로 권력을 장악을 했고요. 수많은 자영농들을 몰락시켜서 그 자영농들을 소장농으로 만들고 그 소장농들을 다시 자기 집안 노비로 전락시키고 그 사람들의 땅을 다 빼앗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권문세족이죠. 이 권문세족들은 이들의 토지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토지를 광활하게 독점했냐면 권문세족의 수장이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이 사람의 토지가 산맥과 강줄기를 경계로 삼았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두 집안이 결혼을 하면 혼수로 경상도 땅의 반의 반, 요 정도가 혼수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고려 말에는. 이 사람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군역, 부역 이런 당연히 해야 될 이 국가를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봉사는 일반 백성에게 다 떠넘기고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까? 뭘 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려 말에 기득권에 의한 착취 구조는 지금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평등했어요. 조선은 건국의 목표 자체가 재분배를 위한 혁명이었어요. 부의 재분배. 이거를 신흥 관료층, 신진 사대부 계층이 주도를 했죠. 이 사람들이 이성계의 쿠데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토지를 조사해요. 그리고 과전법을 도입하는 겁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리고 벼슬아치에겐 수조권을 줘요. 수조권은 세금을 받을 권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세습은 불가능하고 벼슬을 그만두면 토지를 회수하는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만큼만 받아라. 물론 실질적으로 100% 이렇게 될 순 없었지만 그 원칙 자체는 재분배 혁명 사상을 거스르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고려 귀족들 입장에서 보면 조선은 빨갱이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겁니다. 고려는 혈통과 가문이 권력의 근거였다면 조선은 어쨌거나 시험과 실적이 권력의 근거가 됐어요. 여기서 시험은 과거 급제죠. 무엇을 가졌는가에서 무엇을 하였는가로 바뀐 거죠. 이게 단순히 제도 개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상상력과 게임의 룰이 바뀐 사건이에요. 부동산 독점 게임에서 공무원 고시 게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공무원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을 우리가 벼슬아치라고 하고 이 공무원 고시를 패스하고 싶은 사람들, 패스한 사람들 다 아울러서 사대부라고 하는데 조선의 사대부주의란 건 뭐냐면 일방적인 엘리트주의예요. 시혜적 엘리트주의, 자뻑 엘리티시즘이죠. 우리를 믿고 존경해주면 먹고 살게 해주겠어. 우리를 존경해. 믿어봐. 나 너네보다 높은 신분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민본주의 국가의 사대부라니까. 믿어봐. 잘해줄게. 굉장한 엘리트주의죠. 그럼 이 엘리트주의가 작동했냐? 작동했습니다. 물론 조선의 간신매들, 권신들, 조선왕조실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대부주의라는 건 있었어요. 조선말, 구한말이 되면 이제 밀란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이 조선이란 나라 자체도 완전히 지금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먹고 살게 해달라고 밀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선 말이 되면 군인이란 게 없어요. 관군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 관군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조선 말에 생긴 벼슬 이름인데요. 안핵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벼슬을 가진 사람이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밀란이 일어난 지역에 갑니다. 가가지고 뭘 하냐면 그 부정부패한 관료도 목을 치고 부자들의 창고도 열어서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임금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참 이 중간에 관료들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임금님도 얼마나 지금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사람들 감동도 시키고 그냥 화를 풀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이러면서 이 밀란을 해산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난이라고 하는 건 왕과 조정에 대한 영린이죠. 반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누군가 한두 명은 주동자는
목이 날아가야 돼요. 그럼 먹고 살자고 일으키는 빌란인데 죽어야 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사대부들이 대신해줬습니다. 동네에 그냥 가난한 선비들 있죠. 서당 훈장님하고 그 다음에 매일 맹자왈, 공자왈, 천자문 읽고 이런 사대부 선비를 빌란을 일으킬 예정인 농민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이름자 하나만 써주시면 우리가 좀 폼도 나고 그리고 좀 우리가 꼴을 좀 갖추고 우리도 뭔가 거사를 일으키고 싶으니 저 이름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밀람이 진압될 때 주동자가 돼서 우리 대신 처형당해 주세요란 뜻입니다. 이때 사대부들이 다 자기 이름을 올려줬어요. 바로 그 순간 백성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평생 공자왈 맹자왈을 읊으면서 자기 수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대부란 건 자기를 쓸모있는 도구로 인식한 엘리트를 조선의 사대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 왕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조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백성을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일부인, 국가 체제의 일부인 사대부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도 도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구로 본 사대부를, 이런 사람들을 청백리라고 하는 거고요. 백성들을 자기가 착취할 도구로 삼는 사대부를 간신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양극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고려 말에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탄생한 국가죠. 그래서 저는 한민족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성공한 국가라고 봐요. 그런데 조선이 실패할 때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윌 듀란트가 이런 말을 했죠. 영화 아포칼립토의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말이 있어요. 모든 문명은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조선도 사실은 일본이든 러시아든 누구한테 넘어가든 사실 대적으로 망했었죠. 왜 망했습니까? 조선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탄생한 국가인데요. 조선 말이 되면 양극화가 고려 말처럼 진행될 대로 진행돼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타락하기까지 500년이 걸릴 정도로 느렸다는 것은 처음에 조선을 만든 사대부들이 국가를 꽤 정말 잘 만들긴 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은 마지막에 결국 실패했지만 거시적으로는 성공한 왕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조선의 노비라고 하면 이런 자극적인 문장이 떠다닙니다.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유일한 나라. 자, 이런 말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추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논문 몇 개만 보면 돼요. 뉴라이트 진영에서 이 말 처음 나왔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사악한 체제로 만들고 일제를 해방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조선이 사악한 체제여야만 일제가 근대화의 선물을 해줬다는 설정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들만의 설정이에요. 하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이거는 노예와 노비를 고의적으로 혼동하는 것에서 시작된 가짜 담론이에요. 제대로 된 담론 자체가 아닙니다. 노예는 영어로 슬레이브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존재예요. 법적 인격이 없어요. 그냥 물건입니다. 노비는 법적으로는 열등하지만 인격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공민이에요. 법적 보호를 받아요. 자, 조선시대 노비는 사유재산을 갖는 게 가능했고요. 결혼이 가능했고요. 자기 사유재산을 모아서 주인에게 뺏기지 않은 채로 자기 자식에게 상속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주인을 고소하는 게 가능했어요. 물론 법적으로만 가능하지 형식상으로 가능하지 실제적으로 주인을 고소하는 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로 봤거든요. 그래서 노비가 자기 주인을 고소하는 것을 약간 반역과 같이 어떤 불충, 불효로 봤어요. 폐륜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반 양민은 물론이고 양반도 고소할 수 있었는데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주인이 먼저 폐륜을 저지르면 노비도 역으로 폐륜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논리가 조선시대엔 성립됐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주인이 노비를 갖고 있는데 자기는 가난한데 노비는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의 재산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노비의 재산을 빼앗으려면 노비가 자식이 없는 채로 죽어야지 내가 꿀꺽하는데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과 생이별을 시키려고 이 자식을 자기 먼 친척네 집에 이 자식을 팔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의 노비 매매가 가능하고 부모 자식을 생이별 시키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러면은 거의 사회적 자살이에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이 양반이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식을 생이별 시키려고 하는 폐륜을 주인이 먼저 저질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비는 주인이 먼저 폐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의 폐륜도 합법적으로 성립한다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주인을 고소해서 승소합니다. 이게 조선의 노비제예요. 우리가 조선의 노비제를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영화 나오면 조선 노비가 엄청나게 비참한 식으로 나와요. 정말 서양이 슬레이브처럼 나오거든요. 정말 이거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선의 노비제를 그렇게 야만적으로 묘사하는 거,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 일본의 우익 인사들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바로 그 노비제를 일제가 없애줬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 태종 이방원 때 태종 이방원이 킬방원 아닙니까? 별명이 정말 그 여러 사람을 죽였던 무서운 사람인데, 태종 이방원 때 이 이방원의 최측근 권신, 거의 이 국가의 권력 넘버 2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숙번이라고 하는 권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서 술을 먹다가, 남자들이 술 먹으면 사고 많이 치죠. 술을 먹다가 자기가 소유했던 노비를, 젊은 처녀였어요. 이 노비를 겁탈하려고 해요. 이 노비는 겁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날붙이로 이숙번의 이마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숙번은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되죠. 이 노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숙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니 다른 집에 가서 노비 생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태종 이방원이 다른 집에 보내요. 이거를 슬레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노비라고 할 수가 있나요? 신분이 사노비로, 개인이 소유한 노비를 사비라고 합니다. 사비로 기록된 이 효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의 종로 공평동 부근의 기와 다숙한 초가 3칸의 집을 소유했다가 은화 150냥에 팔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기도 했었다는 걸 보여주죠. 서양식 노예제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예 달라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비는 중세 서양과 일본의 농노와 슬레이브, 노예 사이쯤에 있는 존재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노예보다 농노가 낮고 농노보다 노비의 처우가 높다. 유럽의 농노는 토지에 귀속된 존재죠. 인간이 아니라 땅의 일부였어요. 반대로 조선의 노비는 주인과 계약된 책임 관계였어요. 그리고 노비도 권리가 있었어요. 유럽 농노보다도 법적, 경제적 자율성이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노비는 신분이에요. 신분은 사람이 갖는 거예요. 노예는 신분이 아니라 노예 상태예요.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노비는 말 못하는 짐승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신분 계층이었다. 그러니까 조선 사회는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 조선의 노비제는 차등 시민 제도 정도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선은 비인간화를 최소화한 계급제 국가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야만적이죠. 하지만 서양의 식민지 노예제, 그 다음에 중세 봉건 농노제, 그 다음에 일본의 에도 시대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농노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조선의 노비제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맞죠. 학대받고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죽고 다치고 이런 노비들이 50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였을 뿐이지 인권의 무관심 지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흔히 뉴라이트 학자들이 조선을 중국과 일본보다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도 그 노비제에 매달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노비제도가 없어졌고 중국 같은 경우는 송나라 때 폐지됐다. 여러분, 일본의 부잣집 혹은 상인의 가게에 속해 있었던 겐인들, 하인을 일본말로 겐인이라고 하죠. 같은 한자입니다. 이 사람들 부모가 다 팔아서 인신매매돼서 그 집에 붙어있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완전히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죽여도 돼요. 고문해도 됩니다. 불구를 만들어도 돼요. 왜? 법 바깥에 있기 때문에. 법은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붉은 수수밭이나 홍등 이런 데 보면 아주 그 대갓집의 노비들이 나오죠. 중국의 간호들은 생사 여탈권이 중국에 있었고요. 그거는 아예 법의 바깥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조선의 노비제를 보기 때문에 우리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어떤 근대 서양 사상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조선시대에 법적 인권 보호의 범위 안에 노비까지 끌어들인 것은 현대적 기준에선 이상하지만 당대 기준에서는 매우 인권적이고 선진적인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노비제가 이상하다고, 끔찍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지금 현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평등은 기계적 평등을 뜻하죠. 차등적 보호라는 게 헌법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차등적 보호라는 게 과거엔 또 말이 됐던 거예요. 평등은 그렇게 기계적인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조선은 노비제가 있다니 일본, 중국보다 야만적이야 라는 말을 한다면 조선의 양반들은 물론이고 조선의 노비들마저 코웃음을 쳤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단 이런 건 있어요. 조선 왕조가 노비제를 정비했을 때는 매우 진보적이었지만 변화가 굉장히 너무 늘었다는 문제도 있죠. 노비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노비제를 너무 오래 유지했다는 게 시대에서 뒤처졌다는 거죠. 조선 왕조는 탄생 시점에선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세련된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고정된 채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조선 왕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제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시대별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조선 왕조가 노비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스스로 없애려고 한 걸 인정해 줘야 돼요. 1801년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순조 원년인데 순조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정순 왕후가 섭정을 했거든요. 이 정순 왕후는 조정과 중앙왕청에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켜요. 노비 해방을 단행합니다. 이것은 조선이 앞으로 노비제 폐지의 수순을 걸을 거라는 선언이었어요.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노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즉 노비제를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이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조선 자체의 역사적인 흐름과 어디까지나 조선인의 의지에 의해서예요. 결코 서양을 먼저 배운 일제가 깨우쳐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고립의 시대고 분열의 시대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 났죠.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투석전을 하고 점점 한 국가 내에서도 증오가 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결과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다 우경화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국민들이 분열하고 서로 미워할 여유가 없는 국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북미 중러일이라고 하는 정말 대화하기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국가들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 어깨를 맞대고 있는 유럽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남기 위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증오가 제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도 부끄럽지만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아우 창피하네요. 예, 감사합니다.